정봉재 정치쇼 일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하영 한겨레 21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한겨레 21 하영 기자입니다. 그 사드 취재는 잘 되고 있어요? 아니 다스 취재는 잘 되고 있어요? 예,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생각만큼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예. 너무 또 완벽하게 한 상태에서 기사 쓰려고 그러니까 그렇죠. 요즘 검찰이 앞서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가지고요. 예. 다만 뭐 공익적인 차원에서는 검찰이 앞서가는 게 꼭 나쁜 건 아닙니다. 원래 그게 좋죠. 검찰이 기자 뒤를 쫓아가는 건 옳지 않죠. 지난 정부에서는 사실은 한겨레나 뭐 경향신문, JTBC 다 마찬가지인데요. 먼저 이렇게 치고 나가면 검찰이나 아니면 사정기관에서 따라오는 형국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그때도 사실 흘려갖고 먼저 가는 척 했었던 거죠. 뭐 그런 일부 그런 보도도 있었고요. 지금은 검찰에서 또 공수처도 있고요. 본인들의 입장에 또 반영이 된 부분들도 있죠. 입장이. 그래서도 하고 있어서 다스는 성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조금 이따 다스 관련된 소식도 말씀을 드릴 텐데요. 다스부터 할까요? 네. 김성우 사장이라고, 김성우 전 다스 사장입니다. 현대건설 출신이죠. 현대건설 출신입니다. 그 말씀도 드리려고 했는데. 워낙 전문가시니까 제가 드릴 말씀이 없네요. 김성우 전 다스 사장이 검찰에서 주 다스, 옛날 이름도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대부기공입니다. 대부기공이죠. 다스의 설립과 관련돼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고 이후 지시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심경의 변화를 일으켰다 그러죠? 심경의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이게 자수서를 내기도 했는데요. 자수서. 자수서입니다. 말하자면 자수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전에 이병훈가요? 이병기 국정원장이 자수서 쓰고 남재준이었었나요? 헷갈리네. 뭐 하도 사건이 많으니까. 그때도 국정원장 중에 한 분이 자수서 썼었죠. 자수서를 썼고요. 지금 이현수 기조실장이라고 이름이 나오다 쏙 들어갔는데 특활비 관련돼서 진술을 했던 이현수 기조실장 같은 경우에는 뭐 자수 정도가 아니고요. 이것과 관련돼서 검찰에 진술을 하고 특활비 국면에서는 아주 큰 역할을 했죠. 그렇죠. 박근혜 정부 시절에 한 4년 정도 했었나요? 그렇죠. 그 국정기조실장 실제로 국정원의 2인자. 그렇죠. 그리고 이분은 국정원 출신 아니에요. 이현수 기조실장은. 그러니까 가장 낮은 직급부터. 시작해서 국정원 아주 샅샅이 잘 알죠. 그러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국정원장은 정무직으로 해갖고 정치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은 똥바지 다 자기들 뒤집어 쓴 건데. 그렇죠. 왜 우리를 치냐. 이런 심정이 있었던 거죠. 본인 생각에는 아마 나는 심부름을 시켜서 이거는 아닌데 싶은데 시켜서 이렇게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현수 실장이 이 얘기까지 해야 돼요. 어떤 얘기요? MB정부의 이게 박근혜 정부에서 시작한 게 아니고 MB정부 때부터 왔던 관행이었다. 그러므로 김백준, 그다음에 김진모, 김희웅, 김희중 이런 분들 다 구속시켜야 된다. 다스부터 하고 특활비로 넘어가면 안 될까요? 지금 이명박 대통령 관련된 주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또 이제 특활비로 섞이는데요. 일단 다스부터 정리하고 넘어가시죠. 서울중앙지검 첨단 범죄수사 1부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시를 내려서 다스의 전신인 대부기공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시로 만들어졌다라는 거는 누구의 소유? 이명박 대통령의 소유라는. 김인옥 여사의 소유. 왜냐하면 집에서 동의를 받았고 하고 돈은 김인옥 여사한테 나오지 않았을까요? 맞습니다. 반드시 동의는 받아야죠. 그럼요. 실질적인 권한은 가정 안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김성우 사장이 여직원 누구죠? 무슨 격리 여직원. 격리 여직원이 120억 횡령을 했는데. 그렇죠. 김성우의 인감도장이 없으면 안 된다. 그럼 김성우가 인감도장을 주는 순간 둘은 이미 공범이 됐기 때문에 10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그 횡령 돈이 크니까. 횡령 범죄는 엄청납니다. 10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형을 살 수밖에 없으니 김성우는 누군가의 지시로 이걸 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이다라고 2주 전에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얘기를 했죠. 그래서 지금 빠져나가는 딱 때 그때 본 겁니다. 나는 시킨 대로만 했습니다. 그렇죠. 김 전 사장 같은 경우에는 2007년 8년 같은 경우에 당시에 검찰이나 특검 조사 단계에서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무관한 회사라고 진술을 한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진술을 뒤집은 겁니다. 10년 만에. 야, 10년 만에. 야, 그거 뒤집는데 10년 걸렸네. 맞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제 피선거권이 10년이거든요. 박탈이. 고생 많이 하셨어요. 10년.
예. 김 전 사장 외에도 예. 권, 암흑의 전 다스 전무. 그러니까 측근들이 줄줄이 불고 있는 겁니다. 예. 비슷한 취지의 자수서를 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그물은 너무 커서 피할 곳이 없도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다가 실패한 예.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아니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그래서 이게 예. 지시대로 했다. 예. 근데 120억 횡령, 예. 그냥 플러스 추가 알파의 횡령. 이것은 결국은 누구의 지시였었다. 네. 그럼 그분이 주범, 나머지 둘은 종범.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알파가 나와줘야죠, 진짜. 예. 이제 알파가 시작입니다. 알파 1억만 나와도 돼요. 그렇죠. 예, 횡령은 1억부터니까. 잔인하시네요. 예. 왜요? 뭐가 잔인해요? 잔인한 게 아니죠. 이건 명명백백한 겁니다. 예. 아니 너무 얼굴이 밝으셔가지고요. 저요 밝아요. 특활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특활비로 넘어가시죠. 특수활동비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그런 또 다른 게이트로 번진 적이 있는데요.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건 횡령으로 딱 떨어지기 때문에 뇌물로 딱 떨어지기 때문에요. 그런데 좀 인상적인 부분이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김성호 전 사장이 진술을 번복한 것처럼 이번에는 원세훈 전 원장이 특수활동비 상납 사실을 상당 부분 시인해버린 겁니다. 왜 우리의 예측은 다 맞죠. 그렇죠. 볼 수밖에 없다. 특활비 나오면은 제가 요 방송에서도 얘기하고 또 TV로 나오는 모방송 같고 예. MB의 끝은 특활비야. 그렇죠. 방산 비리로 끝날 것이다. 그거 누구한테 듣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대단하십니다. 예. 하호영 기자한테 들었어요. 그런 말씀 방송에서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아무튼 나한테 얘기해줬잖아요. 빨리 기사 쓰세요. 원세훈 전 원장 방송사고 납니다. 자꾸 이렇게 당황하게 하지 마세요. 그 원세훈 전 원장 같은 경우에는요. 예. 그 국정원 자금 불법 해외 송금 의혹 관련돼서는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재산 국외 도피가 크잖아요. 국외 도피도 크고 본인이 관련이 많이 돼 있어요. 본인이 관련이 많이 돼 있고 국고 손실 재산 국외 도피. 엄청 크죠. 와우. 지금까지 원세훈 전 원장이 교도소에서 보낸 시간보다 예. 앞으로 보낼 시간이 더 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재산 국외 도피. 우리 밖에 지금 그 양언니 와 계시거든요. 네네. 형량은 양언니보다 내가 더 잘 알아요. 그런가요? 그럼요. 실전 경험이니까요. 그럼요. 우리 형량에 관심 높아요. 예. 그러던 원 전 원장이 청와대 상납 의혹에 대해서는 매우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 이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본인의 부담을 좀 덜기 위한 일종의 고유주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상납비 관련해서는 지금 그 특활비, 예. 특활비 상납비 관련해서 나온 사람 이름 얘기하면 지금까지 원세훈 나왔죠? 김백준 총무비서관 나왔죠? 총무기획관 나왔죠? 총무기획관 예. 나왔고 그다음에 김진모 전 민정비서관 나왔습니다. 김진모 전 민정 2비서관 나왔죠? 네. 김희중 제1부속실장 나왔죠? 그렇죠. 그러면 2명 더 나와야 되네요. 거기까지만 하시죠. 아니요. MB가 지시했다 안 했다라고 하는 MB 이름 반드시 그렇죠. 나올 거고요. 예. 그다음에 거기까지. 거기까지 한 명 더 있어요? 예. 땀이 오늘 많이 나네요. 네. 예. 그래서 지금 턱밑까지 왔다. 정말. 이제는 턱밑 아니고 코끝 임중을 겨냥하고 있다. 임중까지 왔다. 예. 그럼 임중까지 왔으면은 숨쉬기도 좀 어려운 상태네요. 그렇죠. 바짝바짝 조여지고 있는 상태인 것 제가 같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한마디 드리겠는데요. 돈 먹지 마세요. 결국 걸립니다. 돈 먹고 감옥 가 있는 사람들, 지금도 돈 받고 있는 사람들, 국민 생각해갖고 돈 먹지 마세요. 본인 생각해갖고 돈 먹지 말고, 가족 생각해갖고 돈 먹지 말고, 다 감옥 가요 결국은. 요즘 특히나 얼굴이 밝으세요. 돈 먹지 않고 살았으니까요. 그렇죠. 주면서 살았으니까. 맞습니다. 예. UAE 얘기 잠깐 해볼까요? 약간 지난 얘기긴 한데 예. 이게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양 당에서 서로 좀 국익을 위해서 좀 축소시키자, 덮자 뭐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저거 먼저 하는 게 어때요? 어떤가요? 삼지연 관현악단. 삼지연 관현악단. 예. 이 얘기를 꼭 해야죠.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140여 명으로 구성됐습니다. 대규모입니다. 삼지연 관현악단을 예술단으로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합의가 된 건데요. 오케스트라 단원 80여 명하고 노래와 춤 공연자 등으로 구성된 종합예술단입니다. 모란봉악단은 안 와요? 여기 포함되어 있나요? 삼지연으로. 삼지연은 모란봉악단 그 이른바 북한판 걸그룹 10명. 예. 그분들은 와요 안 와요? 아직 모르죠. 그것까지는 확인은 안 돼 있는데 지금은 삼지연만 오는 것으로 합의가 돼 있고요. 공연은 광릉하고 서울에 한 차례씩 하기로 돼 있어서요. 아마 모두 다
구경을 가는 게 난리가 날 것 난리가 같은데 날 티켓팅한테. 예, 티켓팅. 근데 이거 보면 종북되는 거예요? 종북은 아니고요. 예. 친북이면 안 된가요? 안 되나요? 삼지연을 보면 친북인가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누군가를 종속적으로 따른다는 건 조금 저도 거부감이 있는데 삼지연 관현악단이 공연하는 거에 대해서 좀 친근감을 느끼는 건 괜찮을 것 같은데요. 관현악단이네 북을 치거나 그러진 않겠죠. 지금 그 북 얘기하시는 게 그 북인가요? 종도 치지 않고 종북. 요즘 유난히 표정이 밝으세요. 예. 아니 통일 문제가 잘 되는 것 같아갖고요. 예. 삼지연 관현악단 같은 경우는 육로 이동 방식인데요. 이동 방식 같은 경우는 좀 인상적인 게 일단 판문점을 경유해서 넘어와서 서울에서 강릉까지 KTX로 이동한다. 이것도 좀 인상적입니다. 그런데 삼지연 관현악단이 지금 그 제재 대상 아닌가요? 제재 대상으로. 그건 제가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확실한 건 이 예술단이 제재 대상 중에 하나였던 것으로 저도 기억을 하는데요. 그 삼지연인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유엔과 협의해서 미국의 요청 유엔과 협의해서 이 유엔 제재를 평창 올림픽 기간에는 유예하는 방안. 예, 그것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얘기했다. 근데 그게 내부적으로 협의 없이 그 얘기할 리 없다. 우리가 그까지 얘기했었죠. 삼지연 관현악단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남북 단일팀 얘기도 좀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그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어제 그 개막식 때 공동 입장이 합의되면 한반도 길을 들게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단일팀 이야기하고 공동 입장하고 단일기 얘기를 한꺼번에 이렇게 좀 풀어놨습니다. 실제로 역대 동학의 올림픽 역사에서 개최국 국기가 개폐막식에 등장하지 않은 경우는 없었는데요. 그것보다도 대의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올림픽의 흥행 측면에서도 단일기가 등장한다는 것은 또 다른 구경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어쨌든 이 평화올림픽이 남북 관계 개선, 북미 간의 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북이 더 이상 핵실험,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을. 그럼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럼요. 뭐 지금 앞으로 손 잡고 악수하고 있다가 뒤로 칼을 겨누면 그거는 또 배신이죠, 배신. 배신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얘기는 저도 좀 드리고 싶은데 그런 꼼수가 숨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꼼수가 숨어 있다라는 것 자체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꼼수가 숨어 이미 있으면 알고 있어요. 꼼수를 안 하게끔 하면 되죠. 제가 그 인제대 김해 있는 인제대 통일학부 박사과정아니에요. 근데 거기 이제 김연철 교수도 계시고 진유관 교수도 계시는데 진유관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북이 모든 정치 일정을 2017년 12월 대선이 12월에 있을 거로 예상하고 거기에 맞춰놓은 것 같다. 이미. 이미. 근데 이게 대선이 우리나라가 틀어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촛불혁명으로. 그러니까 12월까지는 미사일 발사 전임 정권에서 다 끝내고 새로운 정권이 오게 되면 1월서부터 평화 공세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건데 느닷없이 촛불혁명이라는데 일정을 조정할 수도 없고 그래서 서둘러서 미사일 실험, 핵실험을 지난해 다 끝낸 것 같다. 그게 설득력이 있는 게 미사일 실험 같은 경우에는 1, 2개월 준비해서 안 되거든요. 안 되는 거죠. 장기적인 정치 플랜이 있어야죠. 그렇습니다. 정치 플랜도 그렇고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동시에 진행되지 않으면 지난번 말씀드렸던 기계적 일정표와 정치적 일정표가 동시에 진행이 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저도 보입니다. 그거를 통일 북한 문제 전문가 중에 유일하게 진유관 교수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지도교수라는 말씀이시죠, 지금? 그렇죠. 아니, 전 지도교수가 여러 명이 제가 찍는 대로 지도교수예요. 김현철 교수도 지도교수, 진일환 교수도 지도교수. 자, 이 얘기 꼭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서 판사 블랙리스트 얘기 좀 드리면 안 되나요? 하셔야 돼요. 이게 의외로 보도에서 많이 나오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이게 꼭 드리고 싶은데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법원 행정처가 판사들의 성향과 동향을 파악한 것으로 보이는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 중입니다, 현재. 그런데 그 조사 중인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에서 관련 문건들이 다수 확보된 겁니다. 그 컴퓨터를 지워버렸다 그러더니 그 컴퓨터에서 나왔나 보죠. 나온 겁니다. 그 문건 가운데 일부를 작성한 전직 행정처 심의관 판사 한 사람이 추가 조사에서 행정처 고위 관계자의 지시에 따라서 문서를 만들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고위 관계자라는 말이 언론에서 등장하면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고위 관계, 그냥 관계자가 아니라 고위 관계자라는 것은 그 조직에 있어 최고 수장 아니면 바로 그 다음. 행정처장 아니면 대법원장. 그렇게 보면. 알겠습니다. 하영 기자, 이제 그 양승태 대법원장도
그 포토라인에 쓰겠네요. 인사하시고요. 예, 한겨레 21 하호영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 광고 듣고 2부 언니 뉴스로 돌아옵니다. 채널 고정하소. 정봉재 정치쇼 2부 언니 뉴스 들어가겠습니다. 자, 양언니, 양지열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처음으로 소개했죠. 그러게 깜짝 놀랐어요. 예. 다른 근데- 때는 최민희 먼저 한 다음에. 아니, 그 방송 시작하기 전에 방송에서도 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까 하영 기자랑도. 그래요? 예. 형량에 대해서 내가 더 잘한다. 아. 형량에 대해서. 왜 그런 줄 아세요? 실제 경험자. 아니에요. 양언니보다 제가 형이니까. 언니의 형은 뭡니까, 이게? 자, 혼자 노래 불러요, 안 불러요? 거란사, 그 노래 찾아봤어요? 아니요. 왜 안 찾아봤어요? 그게 백마강이라고 하는 노래예요. 고란사에 매주 들려주셔서 딱히 안 찾아봤어요. 중앙이, 목이 쉬었어요, 어제. 어제 무슨 노래를 불렀더라? 어제도 노래 부르셨어요? 예. 박종철 방송하고 타는 목마름으로 노래를 불렀고. 어째 박종부 형님. 그 형님이 왔거든요. 아, 우리가 30년을 살면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자 결의하고 술값만 많이 나왔죠. 자, 고란 중앙일보 기자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걸크러쉬예요. 자료 좀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인터넷 많으니까 검색해보세요. 난 저런 분 처음 봤어요. 자, 이명선 프레시안 기자님, 최민희 의원 대신 나오셨죠? 네, 오늘 하루 땜빵입니다. 예, 땜빵 전문은 여러 명이 있는데, 땜빵 전문 돼지는 김용민. 아하. 땜빵 전문 팟캐스트는 이재화 변호사. 땜빵 많이 하세요? 네, 땜빵이 그냥. 예, 5분 대기조들. 자, 김용옥님, 봉도사님 요즘 훌쩍 젊어지고 계십니다. 언니 뉴스도 너무 재밌어요. 제가 왜냐면 요즘요, 프로널 얘기가 한다스예요. 다스 얘기 너무 재밌어. 너무나 재밌어요. 자, 김선민이 양언니는 언니네 라디오 출연해야 하는 게 아닐까요? 우리 다음 프로그램 소흥훈이 김숙의 언니네 라디오. 이것도 많이 들어요. 우리 거 듣는 거 한 10분의 1쯤 듣는 거. 채널 고정하셔야죠, 왜? 일단 안 보면은 막 디스하는 게 전공이에요. 뒷담화. 자, 이명선 프레시안 기자님. 네. 어쩐 일로 오셨어요, 근데? 결의를 한번 얘기해 주시고. 뭐 결의랄 건 없고요. 예. 최민희 전 의원의 명성에 흠이 안 가게 일단 시간 잘 채우자라는 각오로 나왔습니다. 최민희 의원님 특징이 있어요, 노명성. 이명선, 노명성. 그렇게 또 연결이 되나요? 예. 자, 첫 번째 뉴스. 네. 양열 변호사님. 참, 어떻게 전임 대통령들이 다 이래요. 그러게요. 이제 특수활동비를 이제 박근혜 정부 안에서 박 전 대통령도 받았고 또 이게 문고리 3인방이 전달해줬다. 그때 받았던 방식이 북악 스카이 같은 데서 받아서 국민들이 참 청와대 주변에서 무슨 이런 일을 했냐라고 놀랐는데 이게 이명박 정권 때도 있었다라고 지금 검찰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차장이 등장을 했어요. 이 주차장이 지금은 청와대 인근의 공원으로 바뀌어 있다라고 하는데 하여튼 주차장에서 2억 원씩 2008년도에는 김성호 전 국정원장이 2010년도에는 원세훈 전 원장이 국정원 자금을 전달을 했다. 그래서 총 4억 원을 김백준 전 청와대 기획관에게 줬는데 일부 언론에서는 이거를 김백준 전 기획관이 먼저 전화를 걸어서 인사와 편의를 봐달라는 그런 요구를 했다라고 보도를 했고요. 다만 여기에 대해서 인사와 편의를 봐줄 테니 돈 줘라. 네, 돈 줘라라고 먼저 요구를 했다라는 보도까지 나왔는데 이제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다른 방송에서 김여재 전 정무수석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제 측근 중에 한 사람이죠. 과 얘기를 했는데 김현재 전 정무수석은 이거는 검찰이 언론에 의도적으로 흘린 거지 사실이 아니다라고 그쪽에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김효재 정무수석. 그러면 전 정무수석이. 사실이 아니라는 게 먼저 전화를 해서 받은 게 아니라는 건가요? 아니면 돈을 안 받았다는 건가요? 줘서 말지 못해서 받았다는 건지. 아니, 주차장에서 안 받았다는 건가요? 그렇게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게 지금 국정원장 두 사람이 인정을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부인한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확보를 하고 있는 것은 중간에 돈을 전달했다는 국정원 직원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받았다는
김백준 전 기획관도 받지 않았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고 국정원장들도 돈을 줬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검찰에서 언론에 그렇게 흘렸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그런 시스템을 전혀 알지 못한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본인들이 다 부인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관련 보도가 계속 나오고 또 봉도사님 같은 경우 미리 사전에 많은 예측을 하셨기 때문에 한다스. 네. 아니, 저는 예측한 게 아니고 정보가 그때 들어왔는데 확인 중에 있기 때문에 제대로 얘기를 안 한 거죠. 저희 지금 여기에 모든 얘기 중에 안 나오는 사람 이름이 한 분 계세요. 김모 씨. 김 씨가 또 등장하나요? 왜 이렇게 대한민국은 김 씨가 제일 많죠, 참. 예. 김 씨가 제일 많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그래서 모든 예측할 때 김을 던져놓으면 되겠다. 그럼 여기서 인정하는 사람은 실무자밖에 없는 건가요? 현재로서는 이제 그거는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얘기인데 실무자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기조실장하고 기조실장과 실무자들은 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받은 사람과 그리고 그 돈을 원치하는 국정원장인데 국정원장은 제거한 적이 없다는 거고요. 어제 평상시에도 월요일이면 항상 그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들이 모여서 이제 차도 마시고 식사도 같이 하는데 어제는 좀 많이 모였답니다. 한 20명 가까이 모여서. 왜냐하면 김백준 전 기획관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1년 선배이고 재정 담당을 다 했다. 40년 집사. 그래서 40년 집사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그 청와대에 들어갈 때도 훈련까지 거쳐가면서 기획관이라는 자리를 만들어서 우대를 할 정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불러서 검찰이 조사를 했고 영장까지 청구한다는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서는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래서 다 모여서 얘기를 해봤는데 아니 아무도 받은 사람이 없더라. 그러니까 공적으로도 받은 사람이 없고. 근데 왜 원세훈은 또 그 심경의 변화가 있었고 이 특활비에 대해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검찰에서 언론에 흘린 것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지금 이명박 전 지금 확인이 안 돼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원세훈이 그런 얘기를 안 했다 이런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일명 이게 낚시를 이렇게 밑밥을 던져 놓은 건지 언론에 검찰이 아니면 원세훈 전 원장이 정말 그렇게 얘기를 한 건지 확인이 안 됩니다. 그 확인 저한테 하시면 돼요. 어떻게 확인 좀 해주세요. 지금 이제 다시 들어갔고 지금 한 6개월 됐죠? 다시 6개월 됐네요. 그렇죠. 안 무너질 때 됐죠. 심리적으로. 그러면 이미 들어갈 때 그리고 정도원 의원이 여기 와서 그랬잖아요. 같이 서울구치소에 사는데 징역을 참 못 살고 힘들어 하더라. 원세훈 전 원장이요? 예. 그 정도원 의원이 같이 있었어요 그때. 그때 1억 5천이가 받고 들어갈 때 1억 5천 받을 때 그 1억 5천 받을 때 바로 옆에 있던 국정원 직원이 또 제가 잘 아는 후배예요. 어쩜 김모 씨 아닌가요? 화려한 인맥. 거기 이모 씨예요. 근데 안에서 봤던 원세훈 원장은 너무 힘들어하기 때문에 이번에 징역 들어가면 정도원 의원이 얘기가 이번에 징역 들어가서 잘 버틸까? 이런 우려가 있는데 이제 우리는 거기서 한 발 더 나갔고 그러면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털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하호영 기자도 얘기했지만 그 국고 손실 해외로 빼돌린 돈이 많잖아요. 200만 불도 빼돌렸고 또 뭐 8억도 빼돌렸다 그러니까 그거는 국고 손실과 재산 국외 도피 불법으로 취득한 거기에 뇌물까지 만약에 뇌물 공여까지 들어가 버리면 이 형량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아니 이제 우리는 밝은 그 대명천지의 원세훈 전 원장의 얼굴을 못 보죠. 거기서 끝내는 거죠 그냥. 그 본인은 그걸 모르겠어요. 하여튼 지금 검찰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근데 이게 흘린 거라면 어마어마한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또 좋아하시는 다스 얘기를 안 들을 수가 없는데. 아니 그리고 여기서 넘어가기 전에 원세훈 원장의 자칫 잘못하면 부인도 조사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 펜트하우스. 그 국정원 받을 수가 있어요. 안가를 개조해서 사택으로 썼다라는 의혹도 왜냐하면 제1원장 원세훈 제2원장 부인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특활비 돈 문제는 또 이런 분들이 돈 문제는 부인한테 상의하거든요. 쫙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이건 자연스러운 추정이지만 또 이 사실관계 근거에서 저희가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원세훈 전 원장이 그러고 보면 참 희한한 게 이전에 구속이 됐었을 때는 실형을 받았을 때는 사실 국정원 댓글 사건이 아니라 현직 국정원장 최초로 그 개인 비리 뇌물 혐의를 가지고 처벌을 받았던 전력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이번에는 공적인 일로도 또 연루가 된 것이 지금 검찰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원세훈 원장의 부인은 이모 씨인 건 아시죠 다들?
예. 이모 씨예요. 예. 검찰의 수사가 좁혀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역대로 보면 예. 그 권력을 쥔 사람 옆에 집사 역할을 하는 사람이 늘 예. 초점, 그러니까 온갖 시선과 관심을 받기 마련이었는데 뇌물을 갖다 주더라도 집사한테 갖다 주고 또 검찰의 조사를 받더라도 집사를 먼저 조사를 한 다음에 핵심자를 나중에 소환을 하게 되죠. 예. 그래서 MB 집사 같은 경우는 김백준 전 기획관이 지금 딱 잡힌 건데 박정희 시대 때 전통적인 집사의 의미가 이후락 씨로 처음 시작되다시피 예. 했습니다. 뭐 거의 역사를 전두환의 통틀어 장세동. 역사를 통틀어 이런 분이 없죠. 떡고물 파문 이런 말도 만들어내고 전두환 씨 같은 경우는 근데 장부를 직접 작성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기도 하고 노태우 씨 같은 경우는 가족 회의 멤버들 외에는 다른 사람들한테 돈을 맡기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러나 분명한 돈의 건 역사에 대해서 참 밝으시네요. 좀 저는 한 조사를 가지 정말 해봤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지금 말씀하신 분 사람들 그리고 이제 박 전 대통령까지만 해도 어쨌든 정치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정치 자금을 필요성을 느낄 수가 있죠. 부정한 돈이든 뭐 좋은 의미에서 관상에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애초에 돈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김백준 기획관 같은 경우도 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집사로 불리는 만큼 40년 직위인데 특수활동비를 4억 원이라는 돈을 그 이명박 전 대통령 전체 재산에 비하면 그야말로 껌값인데 이걸 왜 받았는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고급 등심집 가고 한우 예. 고기 먹고 나오는데 바빠보면 나오는데 그 후식을 과일 쪽 그 배 한 두 쪽 가져오거든요. 예. 우리 많이 먹었으니까 안 먹겠습니다. 그러고 가는 사람들 봤어요? 빨리 줘, 빨리 먹고 가게. 4억은 후식 같은 거예요.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돈을 못 받나 봐요. 아니,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 내곡동 사저 논란이 있을 때도 예. 본인이 엄청난 자산가임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바로 앞에 있는 농협에서 대출을 받았잖아요. 예. 그렇게 여러 가지 온갖 주변에 돈과 관련된 정보는 제일 빨리 습득하고 이걸 예. 어떻게 유용할 것인가. 머리가 다른 쪽에 더 발달된 것 같아요. UAE에서 그 상금 포상 받았잖아요. 네. 그럼 그 대통령으로서 역을 한 거거든요. 그 돈을 국고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개인이 그것도 미리 나 그거 곧 상 받으니까 미리 땡겨적으로 농협에서 미리 땡겨놨잖아요. 참 영부대상이야. 사실 지금 말씀드린 연장선상에서 얘기를 하자면 다스가 이제 BBK 투자했다가 140억 원 돌려고 받는 것도 사람들이 제기하는 게 굳이 청와대에서 관여를 해서 왜 이런 중소기업이 돈 돌려받는 일에 청와대에 이 새로 나온 게 이거거든요. 김백준 전 기획관이 관여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뭐냐면 당시 미국에서 소송을 하는데 그 소송에 로펌에 있는 변호사들이 대책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김백준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김백준은 정식 포지션이 그 다스 소송의 법적 대리인이에요. 그러니까 왜 청와대 기획관이 왜 그 대한민국에서는 그다지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데에서 돈을 되찾는데 들어가 있었느냐. 그리고 수입료 문제 가지고 다투는데 김백준이라는 사람이 이걸 좋아하지 않을 것 같다는 얘기까지 나왔다. 그럼 그것도 이상한 거죠. 저는 이것도 왜 물론 140억 원은 4억보다 크긴 합니다만 일국의 대통령이 정말로 그런 데 관여를 해서 자기 돈을 챙겼을까요? 자기 돈 안 되잖아요. 다스가. 김혜재 씨가 정무수석한테 다스 주인은 누구 거냐도 또 물어봤거든요. 그때 다스는 다스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김현재 정무비서관이요? 예, 정무수석. 다스는 다스 거래요? 예.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게 김상호 전 공동대표가 지금 김성호 공동대표가 다스 설립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관여를 했다라는 얘기까지는 검찰에서 또 나왔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한 아마 반론인 것 같은데 현대아파트를 현대건설에서 지었다고 현대건설 거냐. 현대아파트들은 다 주인들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그러면 지금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그 주주로 지금 이상한 씨나 큰형 이상한 씨나 이런 가족들이 가지고 있지만 그건 차명으로 맡겨놓은 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더니 증서가 있느냐. 증서가 없는 한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다라는 반론까지 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는. 실질 소유가 이명박이라고 하더라도 증거가 없지 않냐. 이렇게 들리네.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대를 이어갈 경우에 만약에 그런 증서도 안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문건이 없는 한은 그건 그냥 정말 어떻게 보면 의도적인 악의적인 선전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미 그 승계 작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들 승계 이시영 씨에 작업의 대한 구체적인 방법도 나왔잖아요. 계열사를 키워놓고 계열사가 본사하고 M&A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 아우디인가 어디 그 독일의 자동차 회사의 프로젝트 1,000억짜리도 지분 1도 없는 이시영 씨가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고. 그 해외 부분이 굉장히 큰데 해외 부분 돈줄은 다 CFO는 다 이시영 씨. 그렇죠. 어쨌든 주인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 약간 되게 엉뚱한 상상을 해보는데요. 이 기회에 그 현재 그 문서상으로 주인인 분들이 재산권을 행사하면 안 되나요? 문서상의 주인들이요? 예.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문서상의 주인들이 그냥 회사를 팔아버리는 거예요. 문서상의 주인이 실질 주인인데 400만 원 썼다고 경리한테 막 이렇게 서류 흔들면서 야단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적으로는 진짜 주인이니까 재산권 행사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하면 되죠. 그래서 엉뚱한 상상이지만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래서 궁금하네요. 김재정 씨가 그 2010년도에 돌아가시면서 처남이 재산이 부인한테 넘어갔잖아요. 부인한테 넘어가고 이상은 씨도 지금 나이가 이제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심각해진 거예요, 상황이. 차명으로 지금까지 있었는데 넘길 수 있는 과정은 빨리 작업은 진행돼야 되는데 작업이 진행되다가 국민들이 다 쓰는 누구 겁니까? 이렇게 딱 멈춰버린 거예요, 지금. 그리고 다 쓴 내 거 아니다. 그래서 정도원 씨가 또 그래요. 8조 되는 회사를 포기하든지 봉변을 당하든지. 아니 이 와중에 다스는 심각한 경영 위기에 봉착했다면서 이게 노조 지원금을 중단하겠다고 오늘 또 선언을 하기도 했어요. 네, 이상한 회사예요. 그래서 고위부도설이 지금 나오고 있죠. 네, 그러나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 동안 다스의 연결 자산 규모가 9,189억 원에 이릅니다. 엄청난 회사예요. 그게 무슨 의미죠? 그러니까 회사에 돈을 쌓아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정권의 탄압 때문에 이렇게 회사가 힘들어져서 지금 노동자들이 길바닥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건 정권의 탄압에 의한 회사 죽이기다라고 여론을 몰아갈 수 있는 거죠. 사내 유보금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네, 뭐 연결 자금이라는 게 그 무슨 자산이 많다는 거예요. 자산? 네. 현물과 이제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합쳤을 때 9,100억 원이 넘는 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그 회사 부도라고 하는 거는 돌아오는 어음 하나만 안 막으면 부도가 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고위부도. 네, 고위부도 설이 나오고도 있습니다.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김상민님 명언이네요. 호호 4억은 후식 같은 것. 윤지영님 봉도사님 MB 얘기만 나오면 유독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할 얘기 한다 쓰니까. 자, 이쯤 정리, 이거 뭐야. 아니, 그런데 김백조 씨 이제 구속영장 청구됐잖아요. 영장 실질 심사 언제 해요? 오늘 10시 반부터. 10시 반부터? 10시 반부터 진행을 하고요. 예. 아까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과연 돈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예. 영장이 발부가 되면 돈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원세훈 전 원장도 줬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하루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반박이 사실인지 아닌지가 오늘 자정이면 밝혀집니다. 근데 검찰이 근거 없이 언론에 설사 흘렸다고 할지라도 피사실 유포로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불법이죠. 불법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기자들이 물어보면 김백준 씨, 저 원세훈 씨가 이제 심경의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기자들은 쓸 거예요. 심경의 변화 있어. 특합이 좋다고 진술. 여기 기자 두 분 계시잖아요. 자, 제가 이제 검찰 원세훈 물어보세요. 원세훈 원장이 진술을 했나요? 심경의 변화가 좀 있어서 좀 많이 협조적이에요.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이렇게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제 돈을 검찰 관계자에 줬다는 거야, 안 줬다는 거야.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뭐라고 말했다. 이거를 이제 풀이를 하는 거죠 기자들이. 이런 말 하는 건 뭐 줬다는 의미다. 줬다는 의미다. 네. 그러면서 검사가 요즘 수사기가 좀 쉬워졌어요. 그럼 검찰 수사 가속화. 다음 이슈 누구를 위한 대중교통 무료인가? 이게 무슨 말이죠? 어제 혹시 그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이나 버스 타보신 분 계세요? 저요. 딱 찍으니까 뭐가 나오나요? 0이라고 찍히더라고요. 그렇죠. 네. 어제 바로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 버스가 무료였습니다. 이용들을 안 해보셨나 봐요. 저는 무료 이용했어요. 퇴근 시간에.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이제 그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하나인데요. 이 나쁨으로 그 일정 수치 이상 경보가 발령이 되면 미세먼지를 어떻게든 줄여보자. 그래서 이제 자동차에서 나오는 그런 매연이나 이런 미세먼지를 좀 줄이고자, 그러니까 자동차 이용, 승용차 이용을 좀 줄이고자 대중교통을 무료로 해주면 아무래도 대중교통을 좀 많이 이용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대책을 지난 6월에 처음 만들었는데요. 실제 시행된 거는 어제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효과가 있었을까? 50억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 이게 뭐냐면 이게 대중교통을 효과가 아니라 효과가 있었나요? 이게 이제 효과라고 표현하려면 비용하고 그래서 그 넣어진 결과 이거를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가성비라 그러는 가성비라고도 할 수 있죠. 지금 이제 가성비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현행 승객 기준으로 하루에 한 대중교통 무료로 해주면 서울시가 부담해야 되는 게 5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 50억 원 도대체 어디서 나오느냐? 그럼 바로 서울시 자금이니까 뭐죠? 세금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를 통해서 미세먼지가 얼마나 줄였느냐를 보면 미세먼지가 얼마나 줄었는지는 사실 파악하기 어렵지만 그럼 과연 대중교통 이용이 얼마나 늘었느냐를 볼 수 있잖아요. 지하철이 2.1% 늘고 시내버스 이용객은 0.4% 늘었습니다. 안 늘었네요, 거의? 네, 거의 안 늘었어요. 근데 거리의 차는 확 줄었던데? 그게 희한하네. 아니 근데 서울시 진입 차량 역시 월요일 출퇴근 시간보다 지난주 월요일이요 1.8% 주는데 그쳤습니다. 그럼 일단 이제 그 숫자로 보이는 대중교통 이용도 크게 늘지 않았고 그 차량도 크게 줄지 않았고 그럼 이게 과연 미세먼지 대책에 도움이 되느냐? 50억을 들여가지고 여기에 대한 이제 비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일부 시민들은 공짜니까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2% 0.4%는 진짜 문제네. 차라리 이 50억을 들여서 다른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하는 게 오히려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들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세한 그 찬반. 비판 얘기는 조금 이따 하시고요. 방금 휴대폰 벨소리가 난 거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책임지고 하야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3부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서 정봉재 정치쇼 3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언니 뉴스 양지열 변호사, 고란중앙일보 기자님, 그리고 처음 땜빵 전문 이명선 프레시안 기자님 자리하셨습니다. 하고 계십니다. 자, 댓글 올라왔어요. 샵1035 이정현님, 자가용 줄여보려고 한 건데 많이 줄이지 못한 것 같아요. 다른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강미애님, 경기도에서 오는 사람이 많은데 경기도 출발 유료라서 아쉬웠어요. 이런 거 정치적 입장 떠나갖고 좀 진짜 이게 협업으로 해야 되는데. 반면에 이제 이런 문자들도 있어요. 한 번 시행하고 결과로만 평가하기는 좀 그러네요. 위에 두 개는 좀 아쉽다는 얘기. 이거는 김주현님은 조금 더 장기적인 결과를 봐야 되는 거 아니냐. 2992님, 저는 그래도 서울시가 노력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연스레 경각심을 가지게 됐고요. 박원순 시장님이 잘 하고 계시죠. 이런 거 열심히 노력하고 그러는데 성과 좀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 아니 근데 그리고 아까 일단 경기도에서 출발하는데 유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것도 약간 문제인데요. 사실 서울하고 경기도하고 행정자치구역상은 분리돼 있지만 두 곳을 오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무척 많죠. 네, 그게 185만 명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게 만약 효과를 발휘하려면 185만 명이? 예. 우리 아들 군대 갔는데 훈병인데 번호가 185번인데. 그 양쪽에 두 자치도에서 다 시행을 해야지 두 곳 다 시행해야지 효과가 있는 건데. 인천도 안 하기 때문에 인천하고 경기. 그렇죠. 그래서 이게 효과가 좀 없었다는 얘기도 있고요. 근데 경기도 입장은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미세먼지가 사실 원인이 중국발이 많잖아요. 대충 한 국내 원인이 한 29%, 국내 원인 가운데 29%가 차량이라고 합니다. 이걸 이제 줄여보겠다고 한 건데. 국내 원인이 전체 몇 %인지 그건 안 나오죠. 아직 모르고 국내 원인 중에 대충 보기에 한 29%, 30%가 차량에서 나오는 건데 또 이 차량 가운데서도 그냥 일반 승용차가 아니라요. 노후화된 경유차, 경유 화물차. 이게 원인의 한 65에서 70% 정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대중교통 이용은 이 노후된 경유 화물차를 단속하는 게 아니라 승용차를 줄이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쓴 돈에 비해서 효과가 없으니 차라리 다른 정책을 쓰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자동차 정책 이런 것도 좀 국가적 차원에서 좀 해줘야 되는 게 유럽은 디젤로 갔다가 다시 전기차로 좀 옮겨가는 추세. 일본은 일찍이 전기차로 가는 추세.
그럼 국가가 이런 거에 대해서 아젠다를 세팅을 해야 돼요. 어디로 갈 거냐 우리는. 아젠다 세팅 한번 했었잖아요. 했어요? 클린 경기라고 해서 경기가 좋은 것처럼. 그런 적이 있어요. MB 때 그런 거 아니에요? MB 때 그렇게 했죠. 그렇죠. 다시 MB 나오나요? 그 이유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네. MB 때 뭐 친환경 녹색 혁명 네. 그걸 아젠다로 던졌잖아요. 녹색 성장을 녹색 성장 그리고 강바닥 판 거 아니야. 그래서 녹조 라떼를 만든 건가요? 녹조 라떼 만든 거죠. 그래서 실제 경유차 말씀하신 네. 경유차 노후화된 차량들이 지금이 노후화됐잖아요. 9년, 네. 10년 됐기 네. 때문에. 그 MB 때 다 나온 거예요. 아. 그때 경유차도 많이 샀죠. 그때 실제로 제 주변에서. 클린 경이라 그랬어요. 예. 그게 좀 이상한데. 아. 서울을 오는데 인천을 경유해서 오고 경기를 경유해서 온다고. 그래서 어떻게 그 서울시 입장은 뭐 안 나왔나요? 뭐 아직 안 나왔고요. 예. 이제 한번 뭐 처음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처음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시행을 할까 말까인데 지금 또 쉬운 문제는 아니네요. 저 쉬운 같은 문제 경우는 아니에요, 원래 진짜. 이제 대중교통 이용을 하기 때문에 어제도 그냥 자연스럽게 네. 탔어요. 영원히 나온다는 것도 사실은 인식을 못하고 그냥 탔는데 많이 늘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타던 분들은 늘 타는 네. 거고 갑자기 이것 때문에 승용차를 놓고 오기는 쉽지는 않았을 건데 그렇죠. 이제 주차장 같은 데를 서울시는 뭐 이제 일부 관용 주차장이긴 하지만 아예 홀짝제를 해서 절반을 막아버리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그러면 현실적으로 조금 도움은 될 것 같기도 하는데 조금 더 그러니까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더 늘릴 수 있는 부분 늘리고 해야겠죠. 아니, 반면에 그, 제 예. 주변에서는 그 아이를 항상 미세먼지 이렇게 발령주의보 뭐 이런 게 나오면 자동차를 태워서 학교를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엄마가 같이 마을버스를 타고 단말기에다 카드를 찍고 0이 나오지 왜 0이 나오는지 알아라고 설명을 하면서 갔다는 거죠. 되게 예. 훌륭한 그러니까 엄마네요. 어느 정도 각성 또는 정보를 알려주는 이런 음. 어떤 식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다른 효과는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렇게 교육적인 효과가 있지만 이 50억이라는 돈을 쓰면서 그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없는 정책보다는 뭔가 더 실질적인 실효적인 정책을 취하는 게 더 아니 맞다고. 단계적이라도 그 아까 말씀하셨던 디젤 네, 노후 경유차 문제가 더 노후 심각하다고 경유 차량들 보거든요. 그것을 전환하는데 좀 예산 지원을 한다든지 이렇게 좀 중장기적으로 국가와 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같이 손잡고 하면 안 되나? 지금 일단 경유차에 주는 혜택 같은 것들을 좀 줄여서 과거에 늘어났던 부분들을 유도를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그걸 줄였고 경제적 부담을 더 줄 게 아니고 전환하는데 좀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줘야죠.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많이 지원을 하고 있어요. 예. 올해 좀 많이 축소를 했지만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절반까지 차량 구입비를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했고 전기차? 예, 전기차. 어허. 올해까지도 전기차 같은 경우는 워낙 비싸니까 예. 그래도 꽤 많은 액수를 절반까지는 안 하고 좀 줄었거든요. 그래도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참 근데 어려운 게 이 전기차를 예를 들어서 뭐 테슬라나 뭐 이런 거를 저 지난 주말에 테슬라를 처음 보고 우와 싶었는데 테슬라가 돌아다니는구나 한국에도. 근데 테슬라가 한 뭐 1억 정도 한다고 해요. 그 다른 전기차도 좀 비싸죠. 다른 전기차보다. 막 보조금 혜택이 없으면 그걸 살 유인이 없는데 그런 전기차를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일단은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장려해야 되는데 이 반면 이 노후 경유 화물차 모시는 분들은 오히려 생계형이시거든요. 다 생계형이죠. 예, 이분들을 전기차로 이렇게 전환을 시키려고 유도하면 아무리 보조금을 지원을 해준다고 해도 이 분들의 당장 지출이 나갈 수밖에 없기 충전소 때문에 문제 같은 것들이 예. 현실적으로 불거져지기 때문에 참 어려운 문제예요. 아니 또 화물차는 전기차가 없잖아요. 네, 없죠 아직. 승용차만 네, 있고. 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승용 중에서 이른바 SUV라고 하는 게 우리 인기를 확 끌어가지고 굉장히 증가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게 다 대부분이 디젤이죠. 그건 대부분 디젤이죠. 네. 이제 사실 그거 있고 전기차도 이제 테슬라 같이 비싼 차만 있는 게 아니고 2인승 같은 조그만 차량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좀 장기적으로. 네, 정말 이거 심각하거든요. 아마 뭐 서울 여론조사면요 35% 정도가 제1 이슈가 미세먼지예요. 아, 정말 점점 심각해지니까. 진짜 여름 되면 정말 신경이 단축되는 느낌이에요, 진짜. 중국에선 저거 방독면 쓰고 다니잖아요. 그 얼마 전에 기사 보니까 또 방독면을 불량으로 만들어갖고 다 샌대 이제. 중국 사람들 참. 마스크 쓰고 할까요? 저 마스크 쓰고 왔었는데. 아니 그리고 이제 이것을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한중이 공동으로 해결하려고 그렇죠. 노력을 하고. 네, 그렇죠. 근데 중국에 또 이 아젠다만 던지면 뭐 그 원인이 진짜 우리한테 있느냐 그거 입증해봐라. 그거 자꾸 공격적으로 나오더라고. 아주 공격성 강한 동물들이야. 아니 이미 사회가 충분히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니까 예. 조금 어떤 식으로 풀어갈지는 저희가 지켜보는 걸로
하고 지켜보면 안 돼요. 제가 우리가. 준비한 이슈를 하면 안 될까요? 그래요. 네. 처음 나오셨는데. 아, 뭔가 내지 오늘. 네. 출연료 밥값을 해야지 일단. 예. 다음 이슈로 넘어가도 될 듯. 네, 감사합니다. 예. 네, 16살 교육감 선거 가자! 이렇게 좀. 가즈아가 무슨 뜻이에요? 가자라고. 가자예요? 가자입니다. 아, 짜요 이런 뜻이에요 저게? 뭐 그런 거죠. 어. 암호화폐 하는 분들이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없다고 심하긴 한데 그때 옆에서 이제 기운을 불어넣는 가자. 어떤 함성의 의미로 가자의 가자 이렇게 좀 굴려주셔서 가자. 심지어 안철수 대표도 가자라고 외쳤죠. 예. 안철수 대표 아직도 대표예요? 대표 아닌가요? 대표신 맞습니다. 네, 왜 나 다른 네. 당의 대표 지금 정치력에서 하고 계신가? 6월 달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이제 기초단체장 선거 외에도 교육감을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네, 올해 교육감 선거 포인트는 진보 진영의 수성이냐 아니면 보수 진영의 서력전이냐 예. 이 두 개 관전 포인트가 있긴 합니다만 앞서 저희가 조금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습니다. 이 교육감 선거만이라도 교육 주체인 학생들이 뽑도록 하자라는 움직임에 대한 건데 학생들에게도 참정권을 주자라는 주장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정확하게 선거 연령이 몇 세예요? 19살이죠. 성인이 네. 돼야 합니다. 예. 오. 민법상 미성년자가 18살까지고 성인 기준을 투표도 거기에 맞춰놨습니다. 아니 근데 이 성인 기준을 왜 법 따라 틀려요? 민법에는 몇 세, 형법에는 몇 세, 선거법에는 몇 세. 그거는 그 각자의 법에 맞도록 어떻게 보면 그걸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인데 예를 들어서 결혼도 18살이면 부모 동의만 하면 할 수 있거든요. 네. 육체적으로 성숙을 하고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는 부모 지원이 있으면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선거 연령에 관해서는 조금 너무 높다라는 의견이 사실 많아요. 그리고 19살이라. 민법상에는 18살이면 결혼할 수 있고요. 도로교통법상에도 운전면허를 딸 수 있습니다. 예. 또 군에 입대하는 연령도 18살부터예요. 이게 그리고 민법이죠. 네, 8급 이하 공무원 임용시험을 볼 수 있는 나이도 18살입니다. 그런데 OECD 국가 중에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19세 이상으로 선거 연령이 제한되어 있죠. 이거 18세로 낮추자 그러는데 야당이 반대하고 또 못했던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낮추자고 대선 했었죠. 때도 많이 18살로 낮추면 투표 인구가 진보적인 쪽으로 좀 유리할 것이다라는 예측들을 하면서 당시에 그때는 여당이었고 지금은 야당이 반대를 했죠. 정태욱 의원이 그런 얘기했었죠. 전교조 교사들이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청소년은 참정권을 누리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교원들은 정교조보다 교총 소속이 더 많잖아요. 훨씬 많거든요. 네. 정교조는 그렇죠. 지금 네. 많이 줄었죠, 이제. 네. 교총 부분 분들은 보수적인 분들이 많고. 그럼 그분들이 아무래도 자유한국당이 그렇죠. 좋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다른 정당도 좋고. 아니 일단 기본적으로 어리면 진보적이다. 어리면 지금 현 여당 지지라고 이렇게 이꼴등식이 성립하기 때문에 일단 지금 야당에서는 선거연령 낮추는 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18살에 결혼을 가능한 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성숙했다고 인정하기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왜 유독 이 참정권 부분에서만 이 청소년들의 정신적 성숙도를 인정을 하지 않는 건지 모르겠어요. 결혼을 하기 위해 성숙한 것과 정치를 하기 위해 성숙한 것은 다르게 보고 그러니까 있는 거고요. 이렇게 보면 소위 말하는 어른들, 기득권 세력들이 이 청소년들에 대해서 어떤 때는 너무 어리다 너네는. 또 반면 어떤 때는 야 너넨 이미 충분하지 않냐, 이미 충분히 크지 않았냐. 그런데 잣대가 다른 것 이진성 같아요. 헌법재판소 소장이 지난 인사청문회 때 그런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최근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있고 네. 또 인터넷 등으로 여러 정보도 습득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취업, 군대, 교육 얼마든지 자기 의견을 가질 수 있다. 그런데다가 적어도 성년이 되지는 못했다고 할지라도 정치적인 판단 능력의 측면은 다르게 봐야 한다라는 얘기를 그건 실제로 네. 지난 대선 앞두고 팩트 체크 같은 걸 언론사에서 했었을 때 나이가 어리다라고 곧 진보적이다라는 등가는 성립하지 네, 않는다는 네, 얘기가 맞아요, 나왔어요. 맞아요. 그 청소년들도 각자의 정치적 의견이 있는 네, 거지. 네. 뭐 어리면 다 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다가 상대적으로 지난 정권에서 약간 보수적이라고 생각되어져 왔던 국가인권위 같은 경우는 2013년에 이미 선거 연령 기준 하향을 국회에 검토하라고 권고했어요. 2013년에요? 네. 박근혜
박근혜 정부 시절인데. 그렇습니다. 오, 그래서 그분들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받았고 반 박근혜 정책을 한 거네 그럼? 특히나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서는 청소년이 당사자다 이렇게 언급을 하기도 그렇죠. 했습니다. 정말 예. 교육감 선거야말로 그러네. 정말. 아, 자기가 자기 관련된 정책을 하는데 구경만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근데 늘 이명선 기자가 최민희 의원보다 훨씬 잘하는데요? 근데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당장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교육에 있어서 예. 대학은 헌법상으로도 자율성을 보장해 준다고 돼 있지만 초중고에 있어서는 위에서 끌어가는 정책에 맡긴다는 쪽이 더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교육 주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의견의 다툼은 있을 것 같아요.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서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교육을 받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물론 이제 현실과는 좀 다를 수 있지만 조금 더 주체적으로 자기 학문이나 이런 걸 추구한다라는 연령으로 대학을 놓고 있고 그다음에 초중고는 우리는 의무 교육의 범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정책적으로 결정된 부분을 따르는 쪽이 더 강조가 돼 있거든요. 예. 제가 아이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실제로 16살까지가 가능한지는 저도 이 부분은 조금 회의적이에요. 네, 16살은 좀 그런데 18세 예, 18살 아니, 18살 16살이 정도는. 만 16세이기 때문에 18세도 거기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니, 만 지금 만으로 따지자는 18살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16세는 몇 학년이죠? 16세면 지금 사실 중3, 고1 뭐 이렇게 될 수 있죠. 예. 만으로 따졌을 때. 아니, 그러니까 이제 난 양지열 변호사 얘기가 객관적 환경을 이해하는 데는 설득력이 있는데 주도적으로 우리가 좀 바꿔야 될 게 지금 중고등학교를 우린 주입식 교육을 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스스로 인정을 해버린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근데 북유럽 민주주의가 잘 발전된 국가들이 어디 주입식 교육을 해요. 그러니까 아젠다를 던져주고 팩트를 던져주고 너희들끼리 토론해서 결정해라. 그리고 대학 들어갈 때도 그 논술 시험으로 가고. 그러니까 선거 연령 하향과 관련해서 사실 사회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다른 측면은 교육 과정에서도 정치라던가 선거 이런 모의 실험을 예. 해야 되는 거고요. 무엇보다 권리와 인권에 대한 수업도 확대되어야 한다라는 게 분명히 필요한 내용적인 부분입니다. 그거 하자 그러면 또 이제 이게 전교조 교사들 날뛴다고 안 한다고 그럴 거고. 그런데 일단 국회에 발령 그 법률안이 올라가 있어요. 박주민 의원이 예. 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016년 8월에 발의를 해놨는데 선거 과정에서부터 교육 현장의 수요와 의사가 반영된 공약과 정책이 마련되고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 하향의 필요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말로는 늘 교육 3주체에 학생을 포함시키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배제한 교육감 선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좀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이번에 개정될 가능성은 없는 거죠, 근데 이번 선거를 앞두고. 어렵죠. 어렵죠. 그래서 바람을 담아서 가즈아라고. 가자. 네. 못 갈 것 같은데. 못 가자. 이번 선거뿐만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다가올 선거들이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좀 한번 진지하게 토론을 좀 해봤으면 해봤으면 좋을 좋겠어요. 것 같아요. 교육감에 한해서만이라도. 그렇습니다. 뭐 현재 서울시 교육감 이렇게 후보군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수 진영이 어떤 서륙전을 꿈꾸고 있어서 이미 일찌감치 보수 진영의 일부 단체들 6개 단체 정도가 모여서 좋은 교육감 추대 국민운동본부가 출범한 상태입니다. 여기 지금 현재 나쁜 교육감이라는 거예요? 지금 현 교육감님께 굉장히 예. 죄송한데 예. 조금 봐야 될 게 보수 진영이 이렇게 주도적으로 어떤 단체를 꾸리고 한 데는 태극기 집회를 주도한 서경석 목사가 그 중심에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과연 교육 정책에 있어서도 부모된 입장에서는 보수성을 띨 수밖에 없는데 과연 이 보수 단체에서 만들어낸 어떤 단체 그리고 이 단체가 내세운 후보가 과연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얼마나 잘 이끌어갈 것인지 또는 개선해 나갈 건지 각자의 숙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어쨌든 간에 이제 우려하는 게 애들한테 그 선거권을 주면 너무 포퓰리즘적인 애들을 막 이렇게 풀어주고 애들이 좋아하는 쪽으로만 저 교육 정책을 나갈 게 아니냐라고 이제 일각에서 우려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 선거권을 받게 되는 학생 숫자와 그 학생들을 좀 더 이렇게 좀 뭔가 저 공부를 하고 싶기를 원하는 부모의 숫자를 비교해 보면 부모 숫자가 월등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자칫 포퓰리즘적으로 흐를 수 있다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뭐 우려 정도로 그치고 아니 진짜 한번 진지하게 논의해볼 필요가 네,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또 하나는 촛불 혁명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2016년 겨울을 달군 그 촛불 현장의 구성원들을 보면 가족 단위가 굉장히 많고 특히나 초등학교
다니지 않는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민주주의 현장을 보여주고 싶어서 같이 왔다 이런 부모들의 열망도 있었고요. 그리고 자율적으로 나온 친구들 중엔 10대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니 2008년도 소고기 광우병 때 그때도 중고등학생들 그렇죠. 먼저 시작한 거 아니에요. 우리 조카는 중3이었거든요. 근데 키가 180 넘어갔고 명박산성에 올라갔어요. 그 15명 연행됐는데 그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갖고 그때 기사 보면 미성년자는 훈방 조치. 근데 그런 친구가 지금 보수적이에요. 20대 중반 됐는데 군대 갔다 왔고. 그 뿌리 깊은 약간 선입견이 애들이 정치를 하면 안 돼. 뭐 이런 약간 논리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중학교 그 학생회장 선거 때가 봐요. 무슨 정치적이에요. 이제는 좀 시각이 바뀔 때가 되지 않았나. 예,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 양지열 변호사님. 예. 용인 일가족 살해 사건 현장 검증. 예. 저는 요즘 이런 거만 끔찍하고 기사를 보고도 싶지 않아요. 이름이 이제 김성관으로 공개가 됐죠. 언론에. 예. 이게 어떤 거냐면 용인에서 자신의 어머니 그리고 어머니가 아니라 이제 아버지가 이제 재혼을 하셨거든요. 어머니. 예. 그 어머니가 재혼을 하셔서 아버지가 다른 동생 그리고 이제 의붓 아버지까지 살해를 하고 본인은 뉴질랜드로 몇 명을 도피를 살해한 했던 거죠. 3명이었던 거죠. 엄마를 포함해서요? 예. 엄마, 아버지, 그다음에 의붓 동생. 이부 동생이라고 하죠. 아버지가 다른 동생. 예, 이부 동생. 예, 그렇게 자기 표현을 친엄마까지요? 했는데 친어머니를 살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충격을 주었고 결국에는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처음에는 주장을 했다가 뉴질랜드 도망갔다가 이제 잡혀왔거든요. 잡혀와서 예. 구속을 했는데 수사 과정에서 결국 재산을 노린 범행으로 그렇게 밝혀졌습니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아내와 함께 공모를 해서 이 어머니를 살해를 한 것이고요. 자기의 두 딸들과 같이 갔었죠. 근데 이제 이거는 사건의 개요인 거고요. 갑자기 주소가 없어진 게 중요한 거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사람이 김성관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예. 얼굴이 언론을 통해서 어제 공개를 한 겁니다. 근데 생각보다 뭐 소심한 사람인 것처럼 마치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이른바 캥거루족이라고 하죠. 나이가 들어서 결혼할 때가 됐지만 특별히 하는 일도 없이 부모에게 어떻게 보면 얻어 지내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인성차별을 보고는 사람들이 저렇게 좀 어떻게 보면은 뭐 건장한 사내가 왜 그렇게 비실비실하게 엄마 돈을 얻어 쓰다고 있다가 결국에는 돈 더 얻으려고 어머니까지 살해를 했냐라서 많은 분노를 일으켰죠. 옛날에 그런 영화 있었잖아요. 공공의 적. 네. 공공의 적에서 나왔을 때는 그나마 아주 냉철한 사이코패스였고 예. 잘 나가는 펀드 매니저였거든요. 예. 그래서 돈을 더 받으려고 그렇죠. 그런 짓을 했는데 이 사람은 아버지가 있는 고아원 팔아갖고 예, 돈 고아 달라고. 팔아서 그것 때문에 이성재 씨는 그 이후에 영화 출연도 못했다는 한동안 너무 악랄하게 묘사를 잘하는 바로. 근데 김성관 씨 같은 경우는 한 1억 8천만 원인가 이 돈을 어머님 통장으로부터 인출을 해가지고 뉴질랜드 도피를 했었어요. 근데 거기서 현장에서 뉴질랜드에서 검거가 됐죠. 끔찍하다. 근데 왜 그래서 이름 공개한 거 갖고 논란이 되는 거예요? 이름하고 얼굴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개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국민들은 여론이 그렇죠. 왜 가려주냐 맞아. 언론에서 왜 마스크 맞아요. 씌워주고 모자 씌워주고 옆에 있는 형사분들은 얼굴이 나오는데 왜 그러니까 이게 이제 피의자 인권 보호라는 측면 때문에 2000년대 들어서 그 전에는 다 공개했어요. 제가 사실 90년대 그러고 보니까 그렇네요. 네, 사회부 기자할 때는요. 네. 사건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사진 한자 확보. 이름하고 주민등록증 훔쳐가지고 사진 보내는 거였어요. 근데 그 이후에 피해자도 피해자 너무 인권을 보호해야 되는 거에 아는 얘기가 나오다가 그래서 2000년대 쭉 가리다가 조두순, 뭐 강호순 이런 강력 사건이 나니까 아니 저런 사람들까지 가려줄 필요는 없다. 그래서 뭐 살인이라든가 강도라든가 이렇게 국민들에게 오히려 알리는 것이 경각심도 불러일으키고 또 공익적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라고 해서 일부 범죄에 있어서는 경찰 지방청에서 자체적으로 회의를 거쳐서 심의위원회에서 이 사람은 공개를 합니다라고 결정을 하면 언론을 통해서 공개할 수 있도록 정하고. 그러면 기준이 따로 있는 건 아닌가 봐요. 그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청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다 보니까 지금 설명드린 살인 강도 같은 특정 강력 범죄에 있어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에 더 도움이 된다는 기준인데 지방청마다 조금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리고 이거를 경찰 단계에서 수사하는 상황에서 과연 이게 결정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조금 더 사건이 성숙한 다음에 일정 기준을 가지고 일정한 국가기관에서 정하는 게 맞느냐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 공개는 정말 굉장히 어려운 게 저희 이제 언론사에서도 어떤 사건이 났을 때 그 범인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느냐 마느냐가 매번 논란거리예요. 네, 사회부에서 맨날 싸우죠. 그렇죠. 해야 된다는 쪽과 안 된다라는 쪽이 나눠서 결과적으로 하게 되면은 알립니다. 우리는 왜 이 사람의 이름과 신상을 그 얼굴을 공개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쓰거든요. 근데 매번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매번 얘기가 되고 매번 찬반 양론이 오가는 거죠. 사실 이거를 공개하게 된 것도요. 특정 언론사에서 우리는 이제 뭐 지금 경찰이나 검찰을 맡고 있지만 공개할 겁니다라는 게 이슈가 되면서 공개를 일부라도 하기로 바뀐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근데 그러면은 지금 곧 3년 뒤면 출소하는 조두순. 조두순은 이 법이 2009년도에 만들어져서 그때부터 그 이후 범죄자들은 공개되는데 조두순은 2008년에 검거가 돼서 조두순은 이 법의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거 욕인데 왜 이걸 쓰지? 응? 아니, 지금 SHITHOLE 이 단어 자체가 비속어라기보다는 전 세계에서 지금 아니 이런 대체 용어로 그래요? 아니면 이보다 더 나쁠 수 없다의 뜻을 가진 의미로 사실상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게 시원하게 기자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읽어주세요. 번역 안 하면 볼드모트. 뭐 얘기 못할 거 없어. 이게 다 모두 트럼프 대통령 덕인데. 이거 썼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쓰는데 뭐 기자가 못 써요? 쓸 수 있죠. 쓸 수 있죠. 쓰세요. This place is a shithole 이런 건데 SH라고 좀 줄여서 저도 좀 이렇게 우아하게 포장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This place is shithole. 왜 디스플레이스를 얘기하세요? 그거 말고 트럼프가 한 건 그게 아니라 shithole 컨트리스였잖아요. 인종차별적 발언의 논란 한가운데 자리하게 된 건데 거짓속을 할 때 그런 뜻으로 쓰였다는 그 표현이죠. 정확히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는 참.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번역이 여러 가지로 나와요. 그나마 우리나라가 거짓속을이라고 가장 우아하게 번역한 축에 속합니다. 뭐 NHK 같은 경우는 아주 더러운 나라들, 또 지지통신 같은 경우는 변소 같은 나라들, BBC 일본어판에서는 분뇨구덩이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게 동구동이? 네. 금운동 할 때 동구동이. 그리고 AFP 같은 경우 더욱 정확하게는 똥통일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뭐 중국 일민일보 같은 경우는 불쾌한 국가들, 신화통신 같은 경우는 똥통하고 비슷한 단어죠. 오물통이라고 번역을 해서 기사 소식을 전하기도 했죠. 무슨 얘기하다가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민 잡았다가 그런 거 아닌가요? 본인이 아프리카 그 IT와 중미 아프리카 국가들을 겨냥해서 우리가 왜 거짓속을 같은 나라들에서 이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오도록 받아줘야 하느냐 이민 정책과 관련해서 회의를 하다가 이런 발언이 나왔다고 하고요. 근데 이거는 회의에 참석했던 그 당시 이제 의원들과 관계자들에 의해서 나온 거고 트럼프 본인은 그런 말 한 적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 파문이 나오자 비디오 저널리스트 한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 소유 건물에다가 프로젝션으로 이 SH라는 단어는 정확하게 사용된다라면서 트럼프에게 뇌물을 주면 된다, 저항하라라는 의미의 반 트럼프로 지금 미국 열도가 끓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종차별 시리즈로 계속하고 있네요. 자, 세 분 인사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전 광고 듣고 4부 미신타파로 돌아옵니다. 정봉주의 정치쇼 4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여의도 미신타파. 자, 뉴스의 이면을 파헤치는 여의도 미신타파 시간이죠. 심리분석의 달인 정신과 전문의 최명기 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최명기입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좋으세요. 오래간만에 계속 들여다봤더니. 힘이 팍팍 들어가네요. 보람이 비평, 시대 비평, 뭐든지 비평, 모두까기 비평, 경희대 이태광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태광 교수님 우리 프로 하면서 경사가 났어요. 우리 프로 시작할 무렵에 정 교수가 된 거예요. 그랬구나. 그 전에 시간 강사였거든요. 그랬나요? 그렇게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랬어요? 네, 부교수였다가? 부교수, 정교수로 가는 지금은 거죠. 부교수죠? 지금 정교수라니까요. 정교수예요? 네, 저는 다 했죠. 과정을 다 했죠.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 정교수 다음에 그다음 원로 교수가 뭐가 그 오래 평생 하는 교수가 뭐죠? 테니어예요. 종신. 그러니까 정교수가 종신이죠. 교수예요. 종신은 아니지. 65세에 다 퇴임을 근데 재임용되고 그런 거 없어요? 재임용이 뭐예요? 그거? 재임용은 이제 안 되는 거죠. 정교수가 되면 재임용이 안 되는 거예요. 재임용 과정을 이제 거칠 필요가 없는 거죠. 보통은 부교수까지 재임용이 되는 겁니다. 계속 재임용을 해야 돼요. 난 교수를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교수 놓다가 떨어졌어. 하실 필요가 없지. 왜요? 교수가 낫잖아.
난 교수가 좋아요. 교수 별로 좋은 직업 아니에요. 그래. 답답한 직업이에요. 교수하고 싶어.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학교를 세우시면 되잖아. 아니 학교 살려고 그래. 그래갖고. 봉학교. 아니 대학교. 그러니까 봉대학교. 네, 봉대학교. 대학교 봉 괜찮네. 대학교. 한자짜리 봉. 한류를 가르칠 수 있는. 예, 봉으로. 한국 민주주의를 가르치고. 그렇죠. 자, 영화 1987과 586 세대 이걸 왜 파헤치죠? 이게 역시 아까 금방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나온 영화, 사실 이게 이제 한국의 민주화 과정을 다룬 많은 영화들이 나왔는데 이번에 나온 1987 같은 경우는 아주 좀 반응이 특이한 것 같습니다. 반응이. 아마 그 경험을 좀 하셨을 거예요. 지난주부터 이 영화가 개봉된 이래로 신문 칼럼을 찾아보시면 이 1987 영화를 언급하지 않는 칼럼이 거의 없어요. 아, 그리고 네. 처음엔 제가 영화 살짝 전문가 아니에요. 영화 프로도 하고. 그런데 처음에 광고 효과로 쫙 왔다가 대부분이 하얀 곡선인데 이게 중간에 힘을 받을 때 구전 힘이 있거든요. 지금 구전 힘을 받기 그렇죠, 시작했어. 600만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386 세대, 지금은 이제 586 세대라고 불리는데 50대가 됐죠. 그 당시에 이제 20대를 보냈던 그분들이 이 영화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많이 보고 보신 뒤에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무슨 SNS나 블로그에다가 한마디 쓰세요. 반드시. 이 힘이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개봉 18일 만에 500만 관객이 돌파해가지고 지금 제가 볼 땐 좀 1000만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신관계 때문에 이게 무너질 줄 알았어요. 네. 왜냐면 처음에 250만 갈 때 허덕허덕이면서 갔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초반에 밀릴 거라고 생각하고 뭐 중간에 끊기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오히려 중간에 지금 힘을 받아가지고 좀 굉장히 관객 수가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는 편이죠. 그래서 고마워요, 도대체 이게 뭐냐, 왜 지금 586들, 과거의 386들이 이 영화를 좋아하는가, 네.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싶어요. 그 최명기 원장님 몇 학번이세요? 전 86학번이에요. 아, 다 86 세대네? 네. 오. 저도 86이에요. 그래요? 두 분 친구예요, 그럼? 친구는 아니죠. 86이죠. 그리고 여기 나가면서부터 둘이 서로 아예 얘기를 안 하시대. 아니요, 저희 얼마나 따뜻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따뜻한 커피를 마셔봐도 따뜻한 얘기는 처음 들었는데. 그게 이제 그때가 또 아이러니한데, 네. 전두환이 이제 집권하고 있을 때잖아요. 참 전두환은 제 인생에서 정말 제가 이 인생에서 다시 만나기 싫은 사람을 꼽아보라고 한다면 전두환인 것 같아요. 뭐 직접 만난 적은 없지만. 우리가 숫자 쓰서 이럴 때 그럼 얘기하면 누가 진지하게 하면 이렇게 보고 있다가 나는 당신이야. 근데 아직까지 호요식을 하고 있죠, 이분이. 27만 원만 있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뭐 자서전도 내고 지금 난리를 쳤는데 이분 때문에 사실 뭐 이 386 세대 사실 청춘이 날아간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 아는 선배님은 사실 이제 뭐 굉장히 유명하신 소설가가 나중에 됐지만 이분은 이 전두환이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소식을 듣고 탈영을 했어요. 군대에서. 누가요? 그런 분이 있습니다. 탈영을 해서 김학이라는 소설가가 있죠. 근데 그분이 이제 사실 전두환 네. 쿠데타를 소식을 접하고 총을 들고 탈영을 한 거죠. 전두환을 죽이겠다고.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만큼 이제 전두환이 그 당시 쿠데타를 일으키고 굉장히 했는데 굉장히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민주화의 봄에 대해서 들떠있을 때 전두환이 집권을 하면서 사실 이걸 완전히 되돌려 놓은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런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전두환이 집권을 하고 있을 때였던 거죠. 그때에 이 재밌는 것은 이 사람이 집권해가지고 한 일이 자기가 이 정권의 정통성이 부족하니까 이런 특이한 조처를 많이 했어요. 그냥 자기의 어떤 그런 집권과 반대되는 일들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학원 자유였습니다. 그래서 많이 대학생 정원을 많이 늘리고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이제 70년대 때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학교에서 이렇게 재직당했던 많은 사람들을 복권시키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게 사실 민주화의 기폭제가 되는 특히 이제 학생 운동의 기폭제가 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선배들이 다 돌아와가지고 사실은 이제 학교 내에서 이른바 이제 다시 민주주의와 관련된 그런 의식화 교육들을 하게 되고 그게 또 이제 저같이 신입생들에게는 영향을 미치게 되고 아니 제가 일단 81년도에 전두환 씨가 네. 그 졸업정원제를
실시해요. 맞아요. 그래서 전체 학생의 130%를 뽑게. 그렇죠. 네. 우리 영어과 같은 경우는 200%를 넘게. 이게 받는 건 자유롭게 받고 예. 졸업을 네. 정원을 정하자라는 거예요. 대학의 비판 의식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네. 대학생을 확 늘린다는 거죠. 저 83년도 이거는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대학생을 더 많이 들리면 더 많이 비판설이 사실은 생기는 이렇게 건데. 많이 뽑아놓고 나서 예. 졸업이 안 된다고 생각하게 되면은 시위를 하거나 학생운동을 하지 않고 공부만 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차피 졸업은 다 순진한 돼, 생각이죠. 네. 그리고 그때 83년도에 감옥을 갔다 왔거든요. 네. 갔다 왔더니 84년도에 바로 감옥에서 나오면서 바로 복적 조치를 제적됐잖아요. 잘렸는데 다 복적을 시키는 거야. 네. 그래서 복학생 대책협의회 복대협 회장했잖아요. 내가 또 우리 외대. 네. 그러니까 그게 전두환 정권이 사실 광주에 어떤 봉기를 진압하고 사실은 정권을 잡은 거잖아요. 광주 그렇죠. 시민들을 광주 민주항쟁을 희생시키면서 그러한 것에 대한 어떤 정통성에 대한 어떤 위기의식 이런 것들이 결국 그런 민주화 조치를 자기들로 또 어쩔 수 없이 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예. 자, 그런데 50대가 이 영화를 찾는 이유는 당시에 우리가 그 피를 끓으면서 사회민주화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 기억 때문에 찾는다? 무슨 이유 때문에 찾는 거예요? 결국 그거죠. 물론 그 당시의 역사적 사실을 놓고 보면 학생 운동에 참여했던 많은 분들은 사실 소수입니다. 그렇게 많은 분들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많은 분들이 참여는 안 하지만 그렇죠. 박수를 보내고 바로 공감을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직접 참여는 못했다 손 치더라도 그런 학생 운동을 하는 학생들에 대한 부채의식 같은 게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분들이 사실 지지를 보내고 있었던 것이고 그 지지를 보냈던 그러한 어떤 본인들의 과거가 정당화되는 게 바로 이 영화였던 거죠. 이 영화를 보면서 그래 나도 하지는 못했지만 또 그때 먹고 살긴 바빴지만 박수를 보내. 왜냐하면 이 영화에 보시면은 그 택시 기사분들이 이렇게 클락션을 울린다든가 뒤에다가 전두환 불러가라. 그렇죠. 회사원들이 이렇게 창문 열고 이렇게 환호를 보내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생생한 기억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 영화를 보면서. 이게 최 원장님 우리가 이제 감옥 갔다 오고 노동운동한다, 뭐 농민운동한다, 도시빈민운동한다 그러면 현장으로 막 가잖아요. 네. 그때 재밌는 현상이 같이 운동을 했던 친구들이 직장에 다니는데 그때 직장에 잘 들어갔잖아요. 그럼 월급날 되면 그 친구들하고 연락을 했고 만나요. 네. 만나면은 밥도 사주고 한 10,000원이고 20,000원이 30,000원이고 50,000원 이렇게 용돈을 줘. 미안하니까 자기는 직장 생활을 하고 계속 우리는 민주화운동을 한다고 하면서 활동을 하니까 이렇게 용돈을 줘요. 그게 한 10몇 년 동안 계속 지속됐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때는 대학생이 시위를 하면은 뭐 먹을 것을 갖다 주는 건 기본이었고. 그렇죠. 어떤 분은 돈도 주셨습니다. 네. 아니 학교 앞에 택시 타고 가라고. 학교 앞에 그 할머니 집은 다 있잖아. 어느 대학이든지. 들어가면 다 공짜로 할머니 이렇게 집 밥도 가면 주시고 그날은 그랬어요. 막 막걸리 공짜로 주고 두부 공짜로 주고. 그러한 어떤 공동체의 경험 이 영화에서 환기가 됐던 거죠. 그래서 내가 20대 그 함께 박수를 보냈던 그렇죠. 그러나 미처 참여하지 못했던 이 사회에 대한 부채의식으로 이 영화를 보면서 영화를 본다. 이 영화에 등장하는 많은 장면들을 통해서 굉장히 또 영화가 공감을 디테일하게 이걸 보여줬기 때문에 공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또 일정 부분은 이 영화가 그렇게 단지 정치적 메시지만을 남겼다 그러면 이렇게 호응을 못 받았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펑펑 운대요 다. 왜 그 감정선을 자극할 수 있냐 하게 되면은 결국은 20대는 모든 사람한테 빛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맨날 최루탄 터지고 그러는 게 되게 하루하루는 힘들었지만 그게 지금 50대에 와서 생각해 놓고 보면은 아름다운 청춘이었던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또 50대의 이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저성장 시대를 맞이하다가 보면은 여기에서 결국은 나도 한때 20대에는 저렇게 큰 소리 낼 수 있고 뭔가 절정 경험을 하고 뭔가 나의 삶이 이렇게 뭔가 대단한 삶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뭔가 우리가 꿈을 갖고 있었는데 50대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살면서는 하루하루 이자 걱정을 갖다 해야 되고요. 언제까지 회사를 다닐까 생각해야 되고 완전히 꺾인 날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화는 비극이거든요, 결국.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부분에 있어서 또 현재 50대의 나의 어떤 불안함이 여기에 투영이 되면서 20대의 어떤 빛나는 싸움이 더욱 어떤 간절해지는 마음을 갖다 이제 가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오늘 이렇게 할 때 우리 PD님이 마지막 곡, 그 영화의 마지막 곡처럼 그날이 오면 이런 걸 이 노래, 이 방송이 끝날 때 쫙 그걸 깔아주면 무척 아름다울 텐데. 사실 그 노래 나올 때 저도 이제 뭉클했는데 사실 그 노래는 이제 전태일 그 열사가 사실 이제 분신했을 때 그 장례식
때 이제 불려진 노래죠. 변태열 열사를 기념하면서 부른 노래인데 그 노래가 이제 1987 마지막에 이제 나왔다는 것. 이런 것들도 본다면 사실 이 영화에서는 다루진 않았지만 1987 그 민주화 운동 이후에 이런 7, 8, 9 또 노동자 투쟁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아주 이 영화는 뭐 다 보여주진 않지만 어쨌든 다 담아내려고 노력을 한 영화입니다. 그런 면에 굉장히 좀 저는 많은 사람이 공감을 일으켰다 보고 또 한 가지는 지금의 정치 상황. 예.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탄핵과 더불어서 등장했던 이 문재인 정부야말로 사실은 지금 586들이 그 87년대에 내세웠던 그러한 이상을 실현하고 있는 정부인 거거든요. 예. 물론 과거에 이제 노무현 정부가 있었지만 노무현 정부만 하더라도 이제 그 당시에 이제 386들이 독자적으로 이렇게 수립을 하는 어떤 정부라 보기 굉장히 어렵죠. 그렇죠. 이제는 586이 지금은 이제 586이 정치 주도권을 쥐게 된 것이고 이 정부야말로 바로 586의 이상을 보여주는 정부가 된 거죠. 그게 또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 586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찍기다시가 돼 있어요 지금은. 찍기다시. 방송 용어 맞아요, 찍기다시. 찍기다시. 스키다시. 그 일본 말 쓰면 안 돼요? 네? 모르겠어요. 근데 스키다시가 일본 말 아닌가요? 찍기다시는 부산 말이에요. 찍기다시. 찍기다시는 무슨 뜻이 되는데요? 부산 말. 약간 그냥 비주류. 원래 찍기다시는 이렇게 인생. 반찬, 공짜로 주는 반찬을 말하죠. 허접한 인생. 이런 서비스. 저는 같은 586이고 3, 40년 동안 함께 했으면서도 허접한 인생이 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영화가 또 50대 관객만으로서는 이렇게 많은 호응을 받을 수 없잖아요. 예. 이 영화에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은 20대 관객들이 봤을 때는 현재 20대 관객들이 봤을 때는 본인이 이 당시에 20대가 되면서 작년에 있었던 촛불 시위를 갖다 다시 공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끌이가 되면서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또 결국은 대통령의 어떤 그 영화를 갖다 본 거라든가 어떤 의미에서 이 영화에 대한 논쟁을 갖다 보수층에서 일으키게 되면서 오히려 이 영화의 흥행을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정진희님 부모님과 같이 1987 보고 왔는데 하시는 말씀이 그때 참여 못하고 지켜만 봤던 게 미안한 마음이 너무 컸다고 하시더라고요. 참여 못하고 지켜만 본 것이 아니고 사실은 마음속으로 박수를 보냈기 때문에 우리처럼 앞에 혹은 이렇게 감옥 갔다 온 사람들이 그 힘이 있었기 때문에 용기를 내서 나갈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때 넥타이 부대, 박수 부대가 있었기 때문에 앞에서 돌 던지는 사람들도 있었던 거고. 영화에도 잠깐 묘사가 되는데 이제 시위를 그리로 나가면 사실 그 전에는 굉장히 무서운 분위기죠. 와서 이제 이 사복조가 와서 이렇게 잡아가는데 굉장히 무섭잖아요. 거기 남영도 앞에 총 카바 입고 내린 사람이 이른바 백골단 헬멧을 허용으로 써놓고 백골단이라고 그랬거든요. 원래는 이제 사복 체포조죠. 정신민증. 근데 사복 체포조가 오고 그러니까 아주 공격적으로 이제 진압을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아예 모이지도 못하도록 만들게. 근데 이제 박정철 열사가 이제 죽은 뒤로부터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시위를 해도 숨겨주는 겁니다. 숨겨주고 영화에서 나오잖아요. 닦잖아요. 그게 진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그 당시엔 다방이었는데 카페가 아니라 다방 같은 데를 도망을 들어가면 문 닫고 뒤로 보내주고 그리고 또 이렇게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보호해주고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그 당시로 본다면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심적 지지를 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그때 참여를 안 했다고 자괴감을 가질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이걸 보면서 그때 당시에 우리 그 아름다운 청춘에 그렇게 열정적으로 했던 분들한테 미안한 감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결국 한 사람의 커다란 희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아니에요? 두 사람이죠. 이한열. 우리가 이제 독재 정권은 어떤 거를 갖다 하게 되냐면은 독재 정권이 독재를 하다가 보면은 사람의 목숨을 본인들이 귀하게 여기지 않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어느 단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모든 사람이 동정할 거라는 상상하지 못해요. 그런데 사회구도 돌이켜놓고 보면은 한 사람의 억울한 죽음에서 시작이 됐거든요. 사체가 바다에서 떠오르면서요. 똑같이 1987년도에 또 어떤 의미에서 처음에 한 사람의 박정철 열사의 억울한 죽음에서 모든 사람의 동정심이 오히려 그게 한 사람의 죽음이었기 때문에 동정심이 더 많이 가게 된 거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 그 다음에 이한열 열사의 두 번째 죽음이 있게 되면서는 모든 사람의 동정심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독재 정권의 입장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들은 목숨에 대한 가격을 전부 매기고 있을 거예요. 이 죽음의 가격을 이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마이너스가 오게 되나 지지율엔 어떻게 해나 사람의 목숨을 갖다 어떤 계량화해서 생각하고 본인들의 도구한 부분으로 생각하지만 결국은 인간의 목숨은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다는 거고 결국 인간의 목숨이 가진 귀한 희생이 이거를 갖다 불러일으켰다는 걸 갖다 하게 되는데 지금도 그 희생에 대해서 뭔가 계산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거는 되게 슬픈 것 같아요. 그 시기를 보냈던 그 20대 청년들이 지금은 정치권의 주류가 됐어요. 586.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청년들이 이제 기성세대가 되었고요. 물론 이제 이 지점에서 또 우리는 이제 뭐 반성을 해야 될 부분들도 있겠죠. 과연 이제 그 당시의 이상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 행위 속에서 잘 구현되어 있는가는 끊임없이 반성해야 될 문제인데, 결국 제가 볼 때는 이 586 세대들이 기성세대화 되면서 한국 사회는 분명히 과거는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달라진 것들을 어떻게 유지하는가가 되게 중요하고요. 어떻게 또 확장해 갈 것인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봐요. 맞아요. 지금 주류가 돼갖고 586, 즉 386, 486, 586 넘으면서 너무 양지만 찾아다닌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자주적인 얘기도 있어요. 양지 찾아 386. 예, 그 전형동하신 분들이 이제 또 1987 영화를 보고 오셔가지고 김무성 씨 같은 경우가 이제 자기도 거기에 있었다. 그때 그랬어요, 진짜. 있었어요. 있었는데 저는 그건 이제 그러면서 이제 반성은 해야 되는 거죠. 반성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이후에 어떤 행보에 대해서는 반성을 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그래서 참 그때 정신을 잃고 이렇게 했다 이 정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숟가락 하나 이제 얻는 거예요. 나도 당연히 있었습니다. 저도 뭐 그때 김무성 씨 그때 봤으니까. 그 김무성 주제 영화는 그거 아니야. 옥새 들고 튀어. 나르샤 옥새 들고 나르샤. 옥새 들고 나르샤. 나는 뭐 그 영도 앞바다 가가지고 이렇게 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1987의 정신을 훼손한다. 많은 분들이 1987을 보면서 어떤 개인적이든 아니면 굉장히 공동체적인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성할 건 반성하고 또 새로운 길을 가려고 그러면 충분한 어떤 그런 돌아봄이 또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386이 486 대 586 되면서 한 건 없이 너무 정치권의 주류로서의 오래 향유했다라고 하는 비판도 있거든요. 세대 교체가 안 이루어지고. 근데 그게 참 쉽지 않은 게요. 보수 정권은 끝없이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게 되는 게 성공하고 싶어서 계속 보수 정권에 들어와서 정치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끝없이 있어요. 근데 진보 정권은 뭔가 하게 되면 진보 정권에서 정치를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은 물론 그분들도 개인적으로는 성공에 대한 열망이 있게 좀 그거 이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학생회가 학생운동이 어떤 진보 정치에 있어서의 정치 캠프 역할을 했어요. 정치 사관학교로. 근데 지금은 학생회가 과거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지 않으면서 정치 사관학교에 해당되게 진보 정치에 계속 새로운 사람을 갖다 제공해주는 그 부분이 없어지게 되는 건데 그거를 결국은 정당 정치 안에서 뭔가 그 사람들을 계속 받아줘야 되는데 뭔가 그 사람들을 받아줘서 일꾼으로 써먹고 위로 안 올려주고자 하는 부분이 있다가 보니까 이렇게 돼요. 알겠습니다. 문대진님 이번 촛불 집회도 20년 30년 후에는 영화되고 그 역사로 기록되겠죠. 그 중심에 저도 있었다는 것에 뿌듯함을 느낍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요 김광석에 붙이지 않은 편지 듣는데 이 김광석에 붙이지 않는 편지가 한 시인이 박종철 10살 생각하면서 쓴 시에 김광석 씨가 곡을 붙인 노래입니다. 자, 김광석의 두 분 인사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김광석의 붙이지 않은 편지 듣고 저는 마치는데 평화가 오고 있습니다. 땡큐! 피스 코리아!